오늘은 조선 개국 공신들이 지었던 신진사례들이 지었던 용비어천가 악장의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죠. 조선 전기에 잠깐 있었다가 사라진 갈래가 악장이라는 갈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 용비어천가잖아요. 용비어천가 네. 용이 날아가는 그런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어떤 작품인지 굉장히 길어요. 1장부터 125장까지 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1장, 2장, 125장 이렇게 세 장을 살펴보면서 악장의 특징이 뭐고 용비어천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고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악장입니다. 악장 언제 나왔다고 여러분? 조선에 나왔어. 조선에 궁중음악이었어요. 궁중에서 잔치할 때 부르는 음악이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작자는 정인지 건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개국 공신들이야. 조선을 일으키는데, 조선을 여는데, 조선이란 나라를 여는데 굉장히 공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서사시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 걸 우리가 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물, 사건, 배경이 시 안으로 들어가 있어 라는 뜻이 될 거야. 서사시는. 송축가라는 거는 찬양한다는 얘기지. 어디를 찬양해? 조선 왕조 를 찬양하는, 그래 잔치에서 불리기 너무너무 좋았었겠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가 뭐냐? 그러면 육조의 사적입니다. 육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세종조 때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세종 위 여섯 조상을 육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면 목, 익, 도, 환, 태, 태 이렇게 외워. 목익도한 태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그럼 여러분, 이상현 선생님 역사를 잘 좋아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상해요. 태조부터가 왕이 된 건데요. 이 위는 도대체 뭔가요?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물론 맞아. 태조부터 태조, 태종 뭐 이렇게 해서 왕들이 됐는데 그런데 세종 위에 6명의 조상, 다시 말해 목조부터 시작돼서 먼 조상 때부터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늘에 있어서 예정되어 있었어. 하늘의 명으로 예정되어 있었어. 그래서 목조대부터 그러니까 세종 위에 6조상 때부터 이미 이 나라는 준비되어 있었던 거야. 이런 걸 막 너무 부각하고 싶은 거야. 이게 갑자기 이게 사실은 하극상이었잖니 여러분. 고려 말에 일개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친 거 아니니, 왕을 친 거잖아요. 위화도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급작스럽게 일어났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쿠데타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상 때 이렇게 이 나라를 열기 위해 준비되었던 조상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육조는 목조부터를 말합니다. 물론 목조라는 것도 가상으로 붙여진 왕의 이름인 거지. 그치, 누구였는지 몰라요. 뭐야, 고조할아버지? 누구야? 그 아주 몇 대 조상이잖아. 이 조상을 목조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 왕으로 승격시켜가지고 그 육조의 사적,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 제재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형식 보고 가십니다. 2절 4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 형식이에요. 여기서 제외되는 장들이 몇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4구인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이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요렇게 1절, 2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2절에 4구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전절이라는 건 앞절이라는 뜻이야. 이게 전절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뒷절 후절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전절에서는 다시 말해 요 앞부분에서는 중국 제왕의 사적들, 중국의 아주 유명한 왕들, 그들의 역사적인 업적을 쭉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후절에서는 조선 왕조 누구? 육조. 육조의 사적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조선사회에서는 누가 권위였어? 어느 나라가? 중국이 권위였단 말이야.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서 중국 왕의 엄청나게 플러스인 어떤 일화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 놓고 야, 이 중국 왕만 이랬던 게 아니야. 야, 사실은 목조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있었어. 라고 후절해서 아주 비스그리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딱 붙여주는 거지. 그러면 중국의 권위라고 그랬잖아. 권위. 중국의 권위를 봤을 때 중국의 권위에 의지해서 목조의 권위도 같이 상승하는 거지. 걔가 그렇게 잘 나갔어. 그런데 나도 걔처럼 했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구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사구의 전절은 중국의 사례, 후절은 조선 왕조 6조의 사례, 이렇게 매칭을 해놓고 있다. 이게 기본 구조다 그 얘기고요. 이 기본 구조로부터 좀 떠나 있는 게 1장, 2장, 125장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125장은 나머지들도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1장, 2장, 125장 볼 거라 그랬잖아요. 그 형식에서는 좀 빠져있는 작품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1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본문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국문에 한자를 섞어 쓰고 그 뒤에 한시랑 배경설화를 한문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국주한종 무슨 뜻이냐면 국문을 주로 하고 한자를 종으로 뒤따라 붙게 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본문이 이렇게 쓰여졌느냐? 라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훈민정음이 창제가 된 거야 드디어. 훈민정음이 창제가 됐어? 응? 우리 말이 만들어졌잖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낯글자들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소리글자를 만들어냈죠. 그래 놓고 이게 어떻게 과연 활용이 잘 될 것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시험을 훈민정음의 실용성 여부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만든 작품이 바로 뭐다? 용비어천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 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왕의 업적을. 그러니까 국가의 존엄한 문헌인 거지. 왕의 업적을 기록한 글이니까. 근데 이거를 한글로 새롭게 만들어진 문자, 국자는 국가의 문자라는 뜻이잖아. 한글을 말해요. 그 한글로 기록을 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외적으로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썼다? 국문을 먼저 쓰고 그 중간중간에 한자를 섞어서 쓰는 방식으로. 양반들은 한자가 훨씬 더 익숙했잖아요. 그런데 국문을 앞에다 전면에 등장시켰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배경설화를 안 적을 수는 없었어. 배경설화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2절 사고에서 전절은 중국의 고사고 후절은 우리 6조의 고사라 그랬잖아. 이야기라 그랬잖아.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 되게 압축돼서 적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경설화를 딱 붙이는 형식 를 취했다라는 얘기예요. 국주한종. 자, 의미 이해되시죠? 국문, 한글을 먼저 쓰고 한자는 그 뒤에 섞어서 쓰고 그래서 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주와 종 관계가 있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 뭐 중심과 주변의 관계였다. 이렇게. 국문과 한자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국문이 한 70%였다면 뭐 한자는 한 30%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형식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 이유는 여기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제, 조선 창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발표하고 가시죠. 왜 그런지 아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일개 장군이 하극상을 범해서 자기 주인을 친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런데 그리고 조선이 생겼어. 조선이 생겼는데 여러분 국가가 왕조가 새로 생겨나면 백성들도 새로 태어나는 거야? 아니잖아. 그 백성들은 고려의 백성들이야. 그냥 조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 그리고 아마 지배자들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이상한 거, 이성계 장군이었는데 왕이 됐네? 이렇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되게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종조에 와서는 이 정당성을 좀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가 창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악장은 거의 다 이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용비어천가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가 있어요. 후민정무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험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훈민정무로 기록된 최초의 장편 영웅서사시야. 다시 말하자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영웅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1장, 2장, 125장엔 없어요. 이 2절 사구체의 요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모두 영웅 일대기 구조에 따라서 입각해서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청강지곡은 이제 부처를 예찬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이것과 함께 악장 문학의 대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국문을 주로 해서 썼다 그랬잖아. 한글을 실험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세종 당시 국어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처음 알 수 있는 문헌이 바로 용비어천가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 연구의 보조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물론 미화했겠지만 목조가 무슨 일을 했어, 익조가 무슨 일을 했어,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배경 설화를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역사 연구의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창작 동기 왜 지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 건국이 정당하다라는 걸 자꾸 세뇌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었어. 그리고 110장부터는요. 110장부터 125장까지는 그 후손들, 이제 왕이 될, 앞으로 왕이 될 후대 왕들에 대해서 권계, 깨우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고려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다 지켜봤잖아요. 고려의 신하들이었으니까 이 조선을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멸망할 때 이 후대 왕들이, 그러니까 고려의 그 영화기를 지나가면서 그 뒤에 왕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지도자가 망가졌을 때 국가 전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다 봤던 거지. 그러니까 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110장부터 125장까지는 후대 왕들에게 절대 이런 행동하지 마,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작 동기에 그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훈민정음 실험하는 국차, 국가의 문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존엄한 왕들의 이야기를 일부러 이 문자로 적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창작 동기를 조금 나눠서 본다면 외적 동기는 이미 설명드렸고요. 내적 동기도 여러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 그러니까 문학 내적인 내용 내적인 동기는 이거고 문학의 외적인 동기로서는 문자 자체를 실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두 가지가 창작의 동기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치. 그러면 용비어천가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문학적인 면에서는요. 훈민정음 우리한테 너무 귀한 문자죠.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과학적이다 알려져 있는 정말 좋은 문자인데 이걸 최초의 실험했던 거니까 중요하겠지. 그리고 악장문헌, 국문으로 되어 있는 최초의 악장 기록 작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악장을 연구할 때도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편 서사시였어. 이 1장, 2장, 125장 등 10여 장을 빼고 나면 모두 다 영웅의 일대기를 따라가면서 인물 사건 배경의 스토리들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게 된 너무 긴 장편 서사시 한글로 만들어진 이런 문학적인 의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학적인 면에서는 한글의 모습을 고어를 연구하는, 옛날 말이란 뜻이잖아요. 옛말을 연구하는 좋은 자료다. 이게 어학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넘어가십니다. 표기상으로는 그럼 우리가 중세국어, 세종 당시 국어를 알 수 있는 좋은 문헌이 용비어천가다라고 그랬는데 표기상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쓰였을까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보이냐? 종송은 받침이죠. 그쵸? 받침인데 이거를 부용 다시 썼어. 다시 부자에 쓸 용자야. 다시 씀. 뭐로? 초성으로 다시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볼까? 꽃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쌤이 좀 보여줄게요. 파란색으로 좀 바꿔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얘를 우리가 초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모음을 중성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쓰인 받침을 종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삼성체계를 만들었는데 세종대왕께서 정말 현명하신 거지. 초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 여러분? 자음을 만드셨어. 기역부터 이걸 다 만드셨어.
다 만드시고 중성으로 뭘 만드셨어? 모음자를 만드셨죠. 아야, 어여 뭐 이런 것들 만드셨잖아.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종성으로 또 만들었으면 우리 진짜 복잡했을 거야. 그런데 원칙을 이렇게 세운 거지. 종성은 따로 안 만들래. 귀찮아서 그러셨나? 종성은 따로 안 만들 거야. 여러분, 종성은 따로 안 만들 테니까 초성에 만들어진 문자들 있죠? 자음들 다시 갖다 쓰세요. 이런 거지. 초성이랑 종성은 그래서 자음을 갖다 쓰고 중성만 모음을 새로 만들고 요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종성은 다시 쓰세요. 초성을 이런 원칙을 만들었어. 그렇게 받침이 처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받침이 처리되어서 팔종성뿐만 아니라 이런 자음들까지 모두 다 받침에 쓰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종성이라는 건 이런 거지. 발음을 막상 해본 거야. 발음을 막상 해봤더니 여러분 꽃 했을 때 이 받침이 이 치읓 받침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디귿이나 시옷으로 난단 말이야. 꽃 이렇게 나는 거지 발음이. 그러니까 굳이 치읓은 필요가 없어. 받침으로는 발음이 안 되는 거야. 발음이. 그래서 팔종성으로 나중에 바뀌어. 받침법이 받침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종성을 표기하는 방식이 팔종성만으로 충분해 이런 거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 8개만으로 받침을 써도 돼. 이렇게 요 팔종성 표기법으로 나중에 바뀌어 가거든요. 나중에 바뀌어 가는데 세종 때만 해도 그냥 종성은 다시 써라 초성을 이렇게 원칙이 지어져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용비어천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모음 조화가 철저히 지켜졌다. 여러분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나눠져 있었던 거죠. 양성은 뭐야? 가벼운, 밝고 가벼운 모음이야. 요거는 아 계열이야. 아나 오 계열입니다. 아나 오 계열이고요. 요게 이제 플러스고요. 음성은 좀 어둡고 무거운 모음들이야. 요게 대응하고 있었죠. 아의 아라는 가볍고 밝은 모음에 대응하는 어둡고 무거운 모음은 뭐예요? 어가 되는 거지. 오 대응하는 모음은 오 요거죠. 이렇게 양성모음이라 그러고 얘를 양성모음이라 그러고 좀 어둡고 무거운 모음을 음성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게 이렇게 딱딱 갈라져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걸 조화시켜야 돼 라는 그런 문법적인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표기할 때의 원칙을. 그러니까 여러분 토끼가 깡 하고 깡총깡총 뛰어 깡충깡충 뛰었겠어요? 깡총깡총 뛰었겠어요? 여러분 모음 조화잖아. 양성은 양성끼리 매칭시켜야 돼. 양성과 음성을 매칭시키지 마. 이게 모음 조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끼가 깡총 뛰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성으로 쓰는 거야.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모음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뜨더니 엄격히 지켜졌던 게 세종당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뒤에 초성이야. 초성에 자음의 무리가 보여. 자음의 무리. 자음 무리 군자입니다. 자음의 무리가 보여.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이런 글자 지금 쓰잖아요. 이런 글자 쓰는데 이런 글자도 쓰나요? 이런 글자는 현대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초성에 자음의 무리가 보였다는 건 이게 있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거 이렇게 비읍 시옷 서로 다른 자음의 무리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초성에 쓰이기도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용비어천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연철 표기를 했고 한자 표기 이외에는 방점이 사용되었다. 연철 표기라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연철이라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 갑시다. 자, 연철 표기 다시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여러분. 야, 오늘 참 하늘이 높이 보였어. 높이라는 부사어를 생각해 봅시다. 높이라는 부사를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표기했냐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다고. 연철 표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철은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라고도 하고 이어 적기 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보세요. 소리 한번 내보세요. 높이, 높이, 높이. 어떻게 적었다는 거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는 높이 이렇게 적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현대국어에서도 이렇게 적나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 이렇게 적어놓은 게 현대국어잖아. 현대국어에서는 현대국어의 표기는 기본적으로 분철 표기입니다. 분철이라는 건 끊어 적기, 다른 말로 하면 어원을 밝혀 적기 라는 뜻인데요. 분철 표기를 하게 되면 이거지. 자, 높이라는 부사는 높다라는 형용사를 어원으로 하고 있어요. 단어의 근원으로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밝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높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야. 그래서 높이 이렇게 표기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현대국어의 표기야. 분철 표기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어땠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받침을 뒤로 계속 밀어가면서 썼다. 이게 연철 표기가 기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랑 요거를 구별해 보면 받침을 앞으로 당겨 놓은 게 분철 표기고 받침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게 연철 표기다 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표기법이 기본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고전 해석이 글쎄 한 40%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연철 표기가 돼서 뒤로 물러나 있는 받침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 보면 현대 국어에서 어떻게 표기할지가 대충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연철 표기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자 표기 위에는요, 방점을 사용했어요. 방점은 소리의 높낮이를 알려주기 위해 왼쪽에 찍는 점이었었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지금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지만 그 중세국어에서는 사성체계라고 소리의 높낮이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소리의 높낮이가 없죠. 현대국어에서는. 그런데 중국에 성조가 있단 말이야. 중국에 소리의 높낮이가 있단 말이야. 중국어는. 중국을 뭔가 모방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던 문자니까 이걸 모방하면서 지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우리한테도 소리의 높낮이가, 이 소리를 좀 높낮이를 줘서 니네가 읽어야 돼 라는 거를 그 초반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방점은요, 나중에는 우리 이 문자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곧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방점이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용비어천가에 나타나겠죠. 왜? 이건 최초의 그 한글로 지어진 최초의 문헌이니까 이 방점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이런 몇몇 문헌에 방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점이 체크가 돼 있다라는 것도 표기사 특징이다라는 것까지. 자, 이런 것들이 중세 문법과 관련해 가지고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이제 1장, 2장, 125장 간단하게 빨리 살펴보죠. 해동에 여기 왜 이렇게 됐을까? 해동 용용이 나라샤. 우리나라의 해동은 우리나라를 말해요. 우리나라의 6용,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육조를 상징하죠. 세종 위에 6명의 조상이 날았어. 용이니까 이렇게 날아는 거지. 하는 일마다 하늘이 복을 내리셨으니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나라의 해동의 6조상이 날았다는 건 개국, 나라를 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여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야. 6명의 조상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내렸어.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내렸다는 건 하늘이 누구 편이야? 육조의 편이야. 고려의 편이 아니고 조선을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의 편이었다 이 얘기지. 정당성, 권위. 1번 나왔습니다. 하늘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늘이. 우리 조상들이 일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고성이, 옛날 성왕들과, 옛날 하면 여러분 이건 중국이야. 중국의 성왕들, 중국의 정말 성스러운 왕들과 동부 정확히 일치하시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부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거울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표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서로 각자 나눠 가지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 뭐 한 수십 년 막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래갖고 만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서로 같이 가지고 있던 두 물건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야. 근데 이게 깨져 나간 부분, 부러진 부분이 정확하게 맞으면 아, 이거는 너는 뭐 내 아들이구나. 뭐 이런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랑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야? 육조의 업적을 중국 옛날의 성왕들, 성스러운 왕들이랑 이게 맞춰봤더니 정확히 일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육룡이 하신 모든 일들은 정당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고성이 역시 두 번째 권위야. 중국의 권위인 거지. 그러니 얼마나 정당하냐 그 얘기인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장이야. 그래서 소주제를 정리하면 조선 건국의 천명성 내지는 정당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신 거죠, 여러분? 함축적인 의미, 기억의 함축적 의미, 육룡은 정리했죠? 여섯 조상이고 날았다라는 건 나라를 여는 개국의 업적을 닦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3번 별표입니다.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권위의 대상이 하늘이랑 중국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첫 장이 조선 건국의 천명성, 하늘의 명령,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2장으로 가시죠. 가장 유명한 장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사실은 패션? 티셔츠 이런 데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이렇게 무슨 드라마의 제목으로도 활용되고 영화의 제목으로도 활용되기도 하는 게 바로 용비어창가의 2장이죠. 같이 한번 보실래요? 뿌리 깊은 나무는 벌써 보이죠?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남가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남가는 나무는 이런 뜻이야.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런 거 이제 연철표기 보이는 거죠. 바람에 이것도 연철표기고요. 바람에도 아니 밀세 리을세는 빨간색 별표 동그라미 하시고요.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연결어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깊숙이 이렇게 크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깊숙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런 나무는 바람이 막 폭풍이 몰아쳐. 그래도 아니 밀세, 미다는 흔들리다라는 뜻이야. 아니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여름은 여러분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열매라는 뜻입니다. 꽃이 좋고 열매가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것과 대응하는 구입니다. 대구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에 해당하는 게 샘이 깊은 물이야. 샘이 깊은 물은 물인데 샘물인데 이게 굉장히 깊이 물이 있는 거죠. 샘이 깊은 물은 가말은 가뭄에 이런 뜻입니다. 역시 연철표기죠. 다시 말하자면 가말 플러스 에였을 거야.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 받침이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가말에 이렇게 된 거야. 연철표기. 가뭄에도 아니 그칠세 리을세 또 나왔다. 뭐뭐 하기 때문에 원인격 조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아니 그치기 때문에 시내를 이루어서 발알은 이렇게 표기했겠죠. 명사는 바다입니다. 바다까지 가느니 가뭄인데도 가뭄이와 물이 바짝바짝 말라 다른 애들은. 그런데 샘이 너무 깊은 그런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를 않고 결국은 내를 이루어서 바다까지 가느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도대체 뭐냐? 이거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랑도 비교해 보시면 1장이랑도 비교해 보시면 아실 테지만 1장에는 한자어들이 좀 보였잖아. 해동이라든지 천복이라든지 고성, 돈부 이런 것들이 한자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2장은요. 한자어 자체가 없어. 한자어 안 보이고 순 우리말을 구사하고 있죠. 순 우리말을 구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모두 다 상징이야. 그래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용비어창가의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이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그죠? 네.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건 2장과 관련해서는 별표 5개야. 5번을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이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라든지 샘이 깊은 물이라는 건 모두 다 기초가 튼튼하고 유서가 깊은 아주 단단한 나라를 말하죠. 조선 왕조를 의미합니다. 조선 왕조고요. 가뭄이랑 바람,
가뭄과 바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야. 그래서 실현을 의미해요. 얘네들은 실현. 아이고 너무너무 복잡하게 적혀있다. 바람이랑 가말은 뭐다? 실현이다. 실현을 의미하는 단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기초가 튼튼한 조선왕조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떤 시련이 와도 그치지를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았다라는 얘기는 꽃과 열매라는 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잖아. 그래서 문화의 상징이야.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라는 얘기는 정말 화려한 문화, 찬란한 문화를 일구어낼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요즘에 한류, 뭐 미국의 정말 유명한 건축물 안에서 10대 미국 청소년들이 뭐 우리 아이돌 K-팝을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다라는 얘기들이 간간히 들려오잖아요. 그렇게 찬란한 문화,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은 문화, 그걸 조선 왕조를 만든 사람들이 꿈꿔왔었던 거죠. 꽃과 열매가 상징하는 건 문화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정말 찬란하게 꽃을 피울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찬양인 거지. 또 뒷절은 봅시다. 셈이 깊은 물은 역시 아주 유서가 깊은 그런 나라는 시련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를 이루어서 바다까지 가. 바다까지. 영원히 발전할 거야. 그치지를 않을 거야. 가뭄에 그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치지 않고 끝까지 바닥까지 가. 그래서 영원은 무궁한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기원, 소망, 예찬, 이게 대단히 강한 그런 장이 이 장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해석되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충분히 이해하면 이 이해는, 이 설명을 왜 듣냐면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기억은 어떻게 내가 기억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뭐 해봐야 돼? 테스트 치러봐야 되는 거죠.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해석 이런 거 선생님들이 다 지우고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네? 다시 보고 완벽하게 자기 정리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 테스트를 10번을 봤어. 통과를 못 해가지고 10번을 보면 그만큼 내 머릿속에 흔적이 더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 테스트 보는 거를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잘 이해했으면 그걸 내 걸로 기억하기 위한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2장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빨강 펜으로 바뀌어 있나요? 네, 바꿔놓고요. 이거는 지워봅시다. 마지막 장입니다. 125장. 천세우희,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수북의 한강 북쪽 땅에 누인계국, 인을 쌓을 노자야. 인을 쌓아 나라를 여셨어. 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여셨어. 이게 누인계국이야. 그랬으니 복년이 끝까자죠. 끝 없으시니. 복년은요, 점지받은 나라의, 하늘로부터 점지받은 나라의 운수입니다. 그 나라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리니.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미 천년 전에 이렇게 뭐 신라의 무슨 대사 이런 사람들이 한강의 북쪽을 딱 봤더니 풍수지리적으로 여기 너무 좋아. 여기에 수도가 들어설 거고 여기에 새 왕조가 들어설 거야.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야. 막 그런 거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육조가 엄청 어진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를 착 열었으니 와, 하늘의 축복이 그냥 끝없이 내려질 겁니다. 이렇게 송축을 하는 거야. 네, 이해됐죠? 성신은 후대 왕이야. 성스러운 왕, 후대 왕들이 이으실 때 경천근민 하셔야지만 더욱 후될 것입니다. 경천근민 핵심어입니다, 여러분. 별표 체크하시고요. 경천, 하늘을 공경할 경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부지런할 근자죠. 백성민자고. 그럼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부지런히 국가의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백성을 섬기는 일이잖아. 하늘을 공경하면서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더욱 굳을 것입니다. 무엇이? 나라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라는 거죠. 125장이 여러분 후대 왕들에게 권계하는 장이라는 거 아까 처음에 우리 있었잖아요. 110장부터 125장이 다 그런데 후대 왕에 대한 권계, 깨우침이 있다
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꼭에 나오고 있는 거야. 후대왕이 의실 때도 분명히 나라의 그 하늘이 준 그 복은 끝없이 이어질 테지만 그렇지만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후대왕들이 왕위를 이으셨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백성을 부지런히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왕조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중인 거죠. 마무리입니다. 임금 하하 발표하시고요. 이거 존칭의 혹격조사죠. 임금이시여. 그럼 이때 임금은 누구야? 후대 왕들이야. 이 왕위를 이어받을 후대 왕들이시여. 우리는 죽고 없지만 이 문헌을 보실 후대 왕들이시여. 알아쇼셔. 아십시오. 제발 아십시오. 낙수의 산행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믿었습니까? 요거는 중국 고사인용입니다. 중국 고사 인용. 하나라 태강왕의 이 고사인데요. 하나라 태강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냥을 너무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사냥을 유희를 즐겼던 왕인 거지. 그래서 딱 자기가 왕위에 딱 올라갔는데 할아버지 너무너무 정치 잘하셨어. 아버지 정치 너무 잘하셨어. 자기가 딱 물론 왕위에 딱 앉아보니까 할 일이 없어. 나라가 너무 태평성대야. 에이 모르겠다. 사냥이나 가자. 간 거지. 사냥을 가 있으면서 뭘 믿었냐? 할아버지를 믿었으니까. 할아버지 우왕의 공덕만을, 할아버지 그 태평성대를 일구었던 그 정치만을 믿었던 것입니까? 믿지 말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됐냐면 이 태강왕이 그래서 사냥을 가가지고 놀다가 이 놀이에 빠진 거지. 그래서 석 달을 100일을 이 궁궐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냥터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동안에 궁궐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왕조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정치 잘하고 아버지 정치 잘하고 선조들이 조상들이 정치 잘하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다. 태강왕이 왕조를 말아먹었어. 왜?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 후대왕들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를 기억하십시오. 이러면서 용비어천가가 끝나는 겁니다. 후대왕들이 막 이렇게 오싹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후대왕에 대한 관계다 말씀드렸고요. 이 용비어천가에서 후대왕에 대한 관계를 담고 있는 장이 110장부터 125장까지 모두 있는데 110장부터 124장까지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망장, 물망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 이 뜻을 잊지 말하셨슈. 이 뜻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끝나거든요. 110장부터 124장까지 공통적으로 다 요구절로 끝나는 거야. 이 뜻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110장부터 124장까지 묶어서 우리가 잊지 말라는 장이죠. 잊을 망자야. 잊지 말라는 장, 이렇게 무망장이다, 물망장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125장에는 이 구절은 없어. 이 뜻을 잊지 말아쇼셔. 이 구절은 없지만 정말로 강력한 마무리, 이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를 가지고 와서 아주 강력하게 후대 왕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면서 딱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5장의 핵심어가 뭐라고요? 경천근민이라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혼자 말하실 수 있어야 돼. 무슨 뜻?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라. 이런 뜻이다. 후대왕들에게 그거를 딱 집어주고 싶었다. 핵심어다. 라는 얘기고요. 125장과 관련된 한자 성어는요. 타산지석이에요. 타산지석은 남의 산의 돌,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타산, 남타자, 남의 산의 돌. 남의 산의 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의 돌 좋아 나빠? 나쁘죠. 남의 잘못을 보고 나를 바로잡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 타산지석의 경계를 주고 있는 거 그게 어디? 여기 제일 마무리 부분인 거죠.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 타산지석의 고사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파격장 우리 봤어요. 1장, 2장, 125장. 왜 파격장이라고 얘기하는지 말씀드렸죠? 전절, 후절, 중국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장, 2장, 125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야. 2절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이런 게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파격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여러분 다 말씀드렸어요.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악장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궁중의 연례, 잔치, 또 의식,
쓰인 노래 가사고요. 조선 초기에 송축가, 나라를 찬양하는, 왕조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전개돼 갔냐면 여러분, 새 왕조를 찬양해, 조선 왕조를 찬양하고 건국의 창업을, 왜 하극상의 나라라 그랬잖아. 장군이 자기 주인을 친 나라였기 때문에 이 건국의 창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거 안 하면 안 됐었던 거야. 다른 왕조랑 좀 달랐다고. 그래서 건국의 창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창작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목적문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목적문학이었어요. 그리고 향유계층, 그걸 즐긴 계층이 조선의 그 왕실 사람들이었던 거지. 왕실의 연례에 잔치에 참가했던 사람들, 이랬던 거지. 그래서 일반화되지 못하고 좀 쓰이다가 결국 그 갈래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 않은 거죠. 용비어천가가 제일 유명하고요. 또 뭐 신도가라든지 강구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게 썩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보고 갈 수 있는 작품들이 작품이라면 이 용비어천가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장들입니다. 1장, 2장, 125장을 통해서 용비어천가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역사적인 의의는 무엇이고 문학적인 의의는 무엇이고 또 어떤 표기 방식, 후미정음을 실험했으니까 세종 당시에는 어떤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용비어천가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갔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